철학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그냥 단일한 하나의 루터만의 그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 안에도 이미 이 사람들이 13세기 일어나기 전에는 에류게나부터 시작하는 많은 것들이 누적되는 에류게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인 것들이 농축되고 수많은 우연들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을 두고 모인 사람들의 고민이 철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어떤 한 사람의 철학이나 어느 시대의 철학이라는 게 아니고 토론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우리도 보잖아요. 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가장 좋은 순간은 내가 명상하고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머리를 툭 밀면은 내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이래다가 툭 밀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내 친구 하나가 그 절에서 뭐 공부한다고 하고 내가 그 친구를 기다리고 이렇게 뻥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 때 풍경이 띵거리면은 아 그때 저게 나를 부르는구나 하면은 내가 있다는 저 풍경 소리가 풍경이 있구나를 아는 게 아니고 저 소리를 듣는 내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예요. 나라는 것도 내가 아닌 것과 만나가지고 나를 느낄 수 있듯이 이거 우리가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많은 주체들이 타자를 만나면서 그 다투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중세 철학이라고. 그 속에서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우연의 결실에 의해서 또 이행해 가는 역사.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있고 그 내부적으로 에류게나의 영향력이 또 있고 거기에 또 이슬람 철학이 오면서 이 우연들 이게 개벽돼서 움직여지는 건 아니겠죠. 이 우연의 만남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툼들이 또 다시 우연에 의해서 그 다음 장이 되고 그 다음 장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돌아와서 이래 보면 그것이 과거의 원인에서부터 결과로 이렇게 필연적인 것 같지만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수많은 우연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다툼의 공간.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중세 철학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요까지 중세 철학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좀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슬람 철학이라고 하면은 중세 철학 여러분들 지금 또 혹시나 하나면 질송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보세요. 이슬람 철학이라고 하면 조금 나와요. 그것도 이제 13세기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는 배경 그 사람과 관련해서 다루어져요. 여러분들 그 리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금 또 살아있는 아마 중세 철학 사가 중에서는 지금 또 아마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 그분 이런 말했어요. 알베르투 마뉴스라는 철학자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생 알베르투스라고 이야기하지는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도 그 말 동의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알베르투스 마뉴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 철학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 철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알베르투스 마뉴스라고 해서 다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생,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근데 그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알베르투스는 알베르투스 자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가는. 근데 우린 지금은 영웅 중심의 사관으로 이루어져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고 봐요. 그럼 이슬람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처럼 제가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많은 영향력을 줬다라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있기보다는 중세 철학사가 기억하고 있는 이슬람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와 본질에 영향을 준 그 전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철학자가 예를 들어 이븐 루시드나 이븐 시나가 이 사람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아랍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철학을 연구하는 제 어떤 그 페북 친구에게 제가 물었어요. 야, 너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븐 시나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아비첸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비첸나와 이븐 시나는 얼마나 비슷한 존재냐? 다른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냐? 그럼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번역이 되면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븐 루치드와 아베로에스도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번역이 돼서 갔어요. 번역이 돼서. 그 실제로 페르시아나 아랍어를 읽어서 한 게 아니고 번역이 돼서 갔고 번역이 된 것을 그 사람들에서 그냥 읽혀지면서 왜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생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진짜 존재했던 이 사람과 별개의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귀한 일인 거예요. 보면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븐 시나나 아베로에스는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번역이 돼요. 번역도 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온갖 뉴스를 통해서 번역이 돼서 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달라져요. 우리가 불러서 예를 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 이분 신하가 지금 산에 서서 길을 가는데 제가 뒤에서 아비첸나 그러면 안 돌아볼 거예요. 자기 이름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라틴어로 번역되는 글을 이분 신하가 읽으면 이거는 내 철학과 좀 다른데 유사품 유사품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많이 발달해 가지고 이래 대역을 아랍어도 하고 막 라틴어도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이분 신하와 아비첸나는 별개의 존재다. 그러니까 이분 신하라는 존재는 저기 아랍 지방에 있던 한 명의 철학자라면 아비첸나라고 해서 이걸 번역해서 들어가는 유럽의 철학자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중세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은 긍정되지 않아요. 긍정이 되지 않아요. 항상 배경으로 있어요. 배경으로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온 중세 철학사에 대해서 제가 다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있지도 않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만약에 중세 철학사를 쓴다라고 한다 하면은 이번 신화가 따로 한 챕터가 있다면 아비첸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첸나가 번역돼서 들어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가 줬던 영향력은 너무나 거대해요. 너무나. 그런데 우리가 아니죠. 서유럽은 그 아비첸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각이 되면 안 돼요. 부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별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아랍 하니까 뭐 바주카포 들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총 들고 있는 사람, AK 소총 들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합리의 절정이죠.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 합리의 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로에스란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철학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주회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베로에스를 주회자라고 불렀어요. 주회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르네상스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어서 뭐가 있겠어요. 아베로에스하고 같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교과서와 참고서가 세트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성서주에 보면 성서 본문이 있고 밑에 보면 성서주에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르네상스에 나왔던 내가 예를 들어 르네상스 돈이 많아갖고 서점 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하나 샀어요. 사면은 우리가 생각 아리스토텔레스 본문 나오는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뭐가 있다고요? 아베로에스의 주애가 같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만약에 중세에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베로에스주의자예요.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를 살던 사람들까지의 인식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한다 하면 꼭 누구를 읽었겠어요? 아베로에스를 읽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근대가 되면서 여러분들 중세가 과거형이 되죠. 여러분들 중세라는 말도 사실 중세 사람들은 자기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최종적인 우주 종말의 마지막 시기라고, 그 중간 시기라고 해서 이걸 중세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휴거가 안 일어난 걸 보니까 지금 중세를 살고 있죠. 중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지금 중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가 과거가 된 것은 근대 사람들이 자기를 모데르나라고 부르면서 현대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중세라는 말이 그냥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와 고대와 그 현대 사이에 끼인 기간이 그래서 이게 중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인들이 자기를 중세라는 언어로 쓰는 언어와 다른 맥락에서 이게 과거형 중세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중세인들은 자기를 중세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세인들은 자기를 현재를 중세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면 근대부터는 여러분들 유럽인들이 이슬람을 봤을 때 자기의 가장 합리적인 존재인 아리스토텔레스 아베로에스 주의자라고 부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문헌을 이렇게 찾아가서 정리하면요. 신학교 가서 교재로 쓰거나 신학교에 있는 책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주의자가 돼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시선이 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대 이후가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양에 가서 고서점집 아무나 가가지고 16, 17, 18, 19세기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신학 철학 관련된 책을 이렇게 뽑아요. 그걸 뽑으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의 노선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주의예요. 그리고 근대 이후가 되면은 서서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세와 달라요. 중세는 여러분들 중세 철학자들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븐 시나나 이븐 루시드를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장 큰 거는 방법론적인 영향이에요. 이성의 자발성을 긍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 이성의 자발성을 긍정했는데 내가 누구의 추종자가 되면 됩니까? 아니죠. 이성의 자발성에 긍정해가지고 내가 철학을 하겠다 해보면 내가 내 철학을 만들어야지 내가 누구 주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의 기본 텍스트는 전부 주회고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의자가 된다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부르는 거는 그 오캄주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오캄 유명론자들을 경멸하면서 등장하는 문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경멸의 용어로 자기를 부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유명론을 다 오캄주의자라고 부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오캄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이성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성이 자유롭게 막 사고하고 이런 것이 사실 뭐예요? 이성을 긍정하는 영향이죠. 근데 이성을 긍정하는 것도 뭐예요? 잘 보면은 서양사에서는 르네상스고 르네상스 이전에 이슬람 철학이 들어왔을 때 갖게 되는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르네상스가 강한 이탈리아 같은 데 보니까 왜 아베로에스주의가 이렇게 강하지? 여러분 다한테도 아베로에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한테도. 그럼 왜 많이 받지 하면은 인간 이성의 자발성에 긍정을 하고 있어요. 인간 이성의 자발성을 긍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 이성의 자발성을 계속 긍정하니까 중세 말엽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계속 자 신학교에서 토론식으로 하면서 그 신학교 교재가 달라요. 신학교 교재가 중세 때 교재의 기본은 꾸에시오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럼 질문을 던지면 자기 졸업할 때는 자기만의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답을 가져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답을 갖고 교파로 독립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기 시작해요. 근대가 되면은 여러분들 신학교 교재만 봐도 달라져요. 신학 어떻게 그 답을 내리는 형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꾸에시오라서 인지 아닌지 묻는 게 기본이면 인지 아닌지 물으면 답이 많아지겠죠. 예를 이런 거죠. 신학은 학문인가 아닌가. 그러면 학문이다라고 해보면 학문인 이후에 자기식 소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대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물어요.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죠. 사전처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탁. 그러니까 하고 논쟁이 있는 게 아니고 혹시 뭐 그 책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무엇인가 물어보면 답이 툭 나옵니다. 그럼 신학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답을 준 사람의 노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대 여러분들 고문서학 이런 거를 보면요. 근대에는 무슨 정신으로 라는 책이 많아요. 그냥 오캄의 정신으로. 뭐 스코투스의 정신으로. 토마스의 정신으로. 그러면은 이미 내가 어느 신학교를 가거나 해버리면은 나는 내가 무슨 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세와 다른 모습. 중세에서는 뭐였어요? 중세에서 오히려 그게 이제 움베르토 에코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고가 자유로웠다 이거죠. 여러분들 중세의 화형을 이야기하는데 중세 화형은 그 법적으로 화형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그거 화형을 했다가는 큰일 나요. 화형을 하면 화형 한 사람도 이미 똑같이 죽어요. 그 화형은 제대로 못 해요. 화형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화형을 실제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라고 해도 문헌이 남아 있잖아요. 교회 걔들 문헌을 적으니까 가장 많았던 거는 신구교회의 격돌대요. 그럼 서로가 야, 네 어느 편에 손 놓 어느 편에 손 놓 하면 이렇게 날 거고 조금만 뜻이 달라져도 이 만요구락하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중세기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오캄이 화형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에루게나도 그냥 묻혔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게 다르다라고 해서 저를 화형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학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답을 가지는 과정이에요. 내 답을 가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있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큰 흐름을 큰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게 이 철학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거기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죠. 왜냐?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신학의 존재를 저렇게 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반발했던 사람들, 강의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헨리 쿠스라고도 그러는데, 헨리 쿠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실은 헨리 쿠스라는 학자가 1277년 단죄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 아비첸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자기 철학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말인 거죠. 너가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철학으로 철학으로 참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엄밀하게 치면은 이분 신화는 이분 루시드에 대해서 금지했다기보다는 통제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의 존립 근거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물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거는 하지 마. 그죠? 그런데 역사는 흐르고 흐르면은 그 시대는 신학자들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 르네상스만 봐도 이미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교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13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교황의 힘이 셌겠어요? 아니죠. 교황의 힘은 이미 약해졌죠. 교황의 힘이 강한 적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 서서히 중세가 와해는 금방 이루어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이성의 자발성에 의해서 세계를 보고, 그럼 여러분들 공포에 쌓여있는 존재는 공포에 쌓여있으면 저 사람이 해주는 대로 보면 그 질서 속에서 자기가 위안받으면 안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세계를 이해해주면 나가도 문제없네? 라고 해보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전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저는 이거 파리에서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파리에서 2단 단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지력, 파리는 형식적으로 그 철학과가 인문학부가 큰 힘을 못 발휘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철학사의 중심은 어디로? 르네상스, 예를 들면서 이탈리아로 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일어나는 시기와 종교개혁의 시기는 서로 다르지 않죠. 우리가 그 호칭이 다르니까 둘 사이가 무슨 몇백 년씩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죠. 여기서는 지금 토마스주의에서 가톨릭이 이렇게 보수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동일한 시기에 오캄이 동쪽으로 넘어간 여기에서는 황제 입장에서는 대박이 온 거죠. 왜냐하면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똑똑한 애도 없어요. 학자들은 전부 파리가 있고, 독일은 대학도 없고, 대학이라고 있어봤자 전부 교황이 힘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황제라면은 인재가 왔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뭐겠어요? 국립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명령을 내렸을 때 움직여주는 대학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만듭니다. 그럼 그곳에는 신부라고 하더라도 누구 말이 더 중요하겠어요? 황제의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런 곳에서 자랐던 사람들, 그런 배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무슨 루터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고1 일어나던 그 시기에 여기 이탈리아에서는 역시 이 사람이 예라스무스 이런 사람이 다 우리가 호칭이 다르니까 뭐 시대적 간격이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이탈리아에는 또 다른, 아까 말했던 그 이후 여기서 사라졌지만 이 학자들의 많은 노고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오히려 중세적인 흐름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의 변화도 없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왜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유비에 의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철학사 보면 그 유출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유출설도 그림 그릴 때 이래가지고 이래 유출된다 하고 인식하면은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죠. 이렇게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진다 해보면 밑에 사람 위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유출 그림은 이거예요. 이게 일자예요. 요 안에 있죠. 요 안에 있죠. 요렇게 들어간 뭐예요? 이것도 유출이죠. 안으로 유출돼 들어가갖고 결국 일자 밖에 아무것도 없죠. 이건 브루노죠.
이게 브루노고 이슬람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신은 나는 지금 내가 신 안에 있죠. 내가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하고 신을 찾아 멀리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브루노라든가 여기 제 책에 보면 중간에 이탈리아 학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연을 연구하는 거 있죠. 이탈리아 사람들 자연 연구하는 거. 그게 왜 불신스럽지? 아니야. 그 자연도 신의 반영이라서 그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술 같은 거 연구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신적이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비라고 그래. 맞죠?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브루노 같은 사람 보면 내가 이미 신적 신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관점이 달라져. 이게 유출돼서 들어간다라고 해버리면은 요렇게 상하의 유출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럼 교황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지금으로 짚으면은 성도들하고 목사가 더 하나님의 말을 잘 알고 이 사람 잘 모르는 거고, 그 중세 보면 교황이 더 잘 알고 평신도를 모르는 거잖아요. 요렇게 유출돼 있는 거죠. 여기서 계시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르네상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유인간이죠, 진짜. 자유인간이죠. 근데 이 고민이 이렇게 있을 때 독일은 아예 다른 고민, 정치적인 고민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은 자기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오캄 같은 사람들이 논리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국제법이 처음 등장하고 이런 것도 이쪽이에요. 그러면 밑에 이탈리아 같은 데 있죠. 그럼 이탈리아 대단하거든요. 여러분들 단테 이런 인간이 막 자유롭게 의학이 발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학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의학의 방법론으로 교황과 황제의 권리를 정확하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누었어. 그러면 나라는 국민 주권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근대적 이론을 내세우는 마르실리우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단테 같은 사람도 교황하고 황제가 나눠야 된다. 그 이탈리아에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단테는 아베로에스의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베로에스를 거친 아베로스 의학의 영향을 받은 마르실리오거든요. 근데 동시대에 요 두 사람이 교황권에 도전할 때 이 위에는 오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역시 교황권에 도전한다 하는 것은 교황 보고 나가라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에 대한 싸움이죠. 소유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다 차지하고 있는데 처분권과 소유권을 교황이 다 가지고 있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그냥 잠시 위탁해 놓은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처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국가와 이렇게 교회의 그런 것들 다르다라고 이제 옥하면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여기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간격 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그러면은 영국은요. 영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죠? 영국은 이미 대헌장이 있었죠. 근데 이 모든 논쟁들의 근원을 타고 들어가면 유럽 사상사의 큰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그 대헌장인데 그건 우리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헌장 그거는 완전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야기, 또 하나는 바로 의학의 성공과 함께 신뢰를 주면서 유입됐던 중세 이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세 이슬람을 모르고 우리가 중세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우리 사상사에서 보면 중세 이슬람은 중세 철학이 이렇게 생각해요. 중세의 철학들이에요. 그 중세 철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중세라는 시기에 철학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라는 시기에 이슬람 철학도, 근데 우리는 서유럽 철학만 순수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가 그냥 살짝 도와줬구나. 그게 아니고 서로 막 엮여가지고,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 가면 번역돼서 벌써 그 사람들 읽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정교회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정교회,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에 있었던 중세 철학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철학하는 것 없이 그냥 앉아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중세 철학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와중에서 중세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들에게 영향을 줬던 것은 바로 이븐 시나하고 이븐 루시드다. 그죠? 이들이 줬던 가장 큰 거는 지성의 자발성. 그죠? 지성의 자발성.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제 책에 있던 뭐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은 뭐 책에 이야기하고 그게 이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 배경이죠. 그 알고 이래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단화로 살았던 이 삶이 우리가 보면은 아주 몇백 년 전에 그냥 이단화로 살았던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삶에도 무관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세 철학의 수많은 물결, 가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있는 듯 많은 듯, 그죠? 있는 듯 많은 듯. 하지만 중세 철학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스콜라 철학의 핵심의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던 것은 아까 제가 불안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들었죠. 불안하지 않은 중세인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론적 토대가 됐다. 근데 스스로는 불안의 존재로 다가왔겠죠. 유럽에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왔으니까. 하지만 이들의 이론이 녹아 들어가서는 결국은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어줘 버렸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학 서적이 중세에 들어가서는 라이센스 제도가 생기면서 실제로 이슬람 철학이 들어가고 의대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불법 시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법 시술하면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간요법이 딱 해서 지금도 우리 민간요법이 있으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법이 생기고 이제는 의대 나와야지만이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도 역시 다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죠. 또 다른 질서의 세계 속에 살게 만들어집니다. 그 또 다른 질서가 적어도 르네상스까지는 우리가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유럽의 역사라고 하면 대단한 역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유럽의 역사에서 적어도 수백 년 동안 그들의 깊숙한 곳에서 계속 자기들이 한편으로는 동경하면서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이 두 명의 철학자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이 있었다. 그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스피노자의 그래도 이 사람들의 스피노자와 이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한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했던 왜 꼬지도 에르고 숨의 형태도 아비첸나에게 있죠. 그렇게 많은 영향 근대까지죠. 그 한편으로는 굉장한 동경의 합리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외부 사람이죠. 외부 사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13세기 유럽 역사에 유럽에 남긴 스스로 있는 흑역사, 뭐냐, 몽고 제국에 의해서 강력한 공격으로 완전 초토화돼 버렸죠. 근데 그거 별로 몽고 사상사에 크게 나오지 않거든. 아니, 유럽 사상사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바로 그 길 건너 저쪽에 바다 건너가면 거의 몽고군이 와가지고 쓸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몽고의 유럽 신약은 유럽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유럽의 민중들이. 왜냐하면 교황이 편지 쓰거든요. 야, 그리스도교 되면 용서해줄게. 이러니까 칸이 보고 우죠. 이런 미친. 그러면서 답 써렸습니다. 너는 지금 나와서 이 천하를 봐라. 누가 지금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굴욕을 준 거죠. 그래서 와서 고개 숙여라. 그럼 내가 용서해주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죽고 이래가지고 그래 안 됐지만 그게 중세의 중세 정치 철학을 뒤바꾼 상황이었다면 존재론적으로 뒤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이루어졌던 것은 그게 일어날 때 그런 지금 몽고군이 와서 휩쓸고 있을 때 일어났던 파리배하게 이슬람과 이슬람 철학과 유대교 철학이 또 온 거죠. 그러니까 13세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혼란기죠. 그리고 조금 지나 보면은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또 유럽이 막 그죠. 그 시기를 거치고 나서 드디어 유럽 사람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유럽의 이후 많은 고민의 근거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의 두려움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연히 두려울 거 아니에요. 몽고군이 왔을 때 두렵잖아요. 성 밖에서 누가 왔잖아요.
그건 그 두려움을 지켜줄 질서로서 민중이 선택한 사람들은 교황이 아니라 황제인 거죠. 예. 왜냐하면 교황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몽고군이 침략했던 곳은 대부분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간절하게 군주의 힘이 세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죠? 사실 중세 철학사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혼잡해 우연의 많은 것들이 연속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오늘 요거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 책에 관한 것도 괜찮고요. 예, 오늘 제 강의한 것 이야기한 것 중에서 하셔도 되고 편하게. 예. 제가 커피 사온 다 식은. 아유, 고맙습니다. 예. 카푸치노. 예. 이 커피도 참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그 이슬람 애들이 와서요. 사람들이 중세가 굉장히 종교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중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도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보니까 갑자기 약간 광인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대형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뒤에서 약간 이렇게 좀 심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그러니까 때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좀 일이 커지지 않고 그분이 이제 정신줄로 놓았으니까. 근데 중세 어떤 일이냐 하면 그러다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부 안 되는 것이죠. 부검이 안 되잖아요. 중세 때는. 왜? 부활하니까. 그런데 의학이 발달했죠.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죠. 그럼 12세기, 13세기 초에 최초의 부검이 이루어집니다. 부검해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거부해도 실제로 교회도 교회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실제로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 입장에서는 교황이 그런 말을 왜 지금 부검하란 말이야? 이러자는 거예요. 왜 부검하죠? 그리고 흑사병이 나도니까 그래? 그러면 동일한 거 부검해봐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인간이 외부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읽은 게 부검의 첫 부검이라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둑놈이 생겨갔거나 아니면은 신부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죽거나 이래가지고 그때 막 부검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냥 부검이 이루어졌다 이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부검은 실제로 그 당시 교회법상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지금 또 수혈도 안 하는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이래 자르고 이 장기 드러내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예. 해박 수업에는 그림이 예. 중요한.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부라고 하는 거나 부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눈으로 중세를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들이죠. 그냥 억울하면 할 수 있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연옥이라는 것도 12세기에 등장한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 교회가 알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 사회가 전개가 되니까 상업은 그 당시 교회법으로 한번 이자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하는데 100원을 주고 생산해가지고 110원에 팔면은 그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왜냐하면 농업에서 그냥 1대1로 이렇게 교환하는 세상인데 돈이 생겨버리니까 혼란이 오니까 실제 토마스 아퀴나스나 둔 스코투스나 이런 사람이 돈과 관련된 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막 그런 거죠.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도시 있는 상업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우리가 고리대금업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이자가 그래 세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지금 이자보다 낮아요. 지금 은행. 그런데 그거로 그냥 사는데 그걸 보고 지옥 간다고 해버리면 교회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로 만든 것이 연옥이죠. 12세기에. 그래서 연옥이다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여기서 네가 장사로 먹고 살아도 연옥 간다라고 해보면 좀 덜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세 때 보면은 성화상 이제 성상 파괴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은 그것이 그래 신학적인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파워 게임이에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항상 아까도 했던 뭐 연옥이든 뭐든 그 당시에 언어가 될 때, 기록 언어가 될 때는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고 포장이 되다 보면은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유회 같은 것도 이래 보면은 왜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가를 처음으로 의결했던 공유회의 문헌을 보면 교회 세습 문제, 성당의 세습 때문이에요. 성당을 세습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